안녕하세요. 저는 일남 일녀를 둔 50대 중반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젊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회사원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참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죠. 병원에서는 저나 남편이나 큰 이상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기다려봐라. 임신 준비 기간에는 가능하다면 회사를 좀 쉬고 몸과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게 임신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그때 은행에 잠시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쉬고 반년 만에 저는 쌍둥이를 임신했죠. 이란성 쌍둥이 아들과 딸을 임신해서 눈이 펑펑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는 딸과 아들을 동시에 출산하는 행복과 행운을 누렸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하고 보니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제가 직접 키우고 싶은 마음이 무척 커지더군요. 저는 나름 이름 있는 큰 은행에 다니고 있어서 어렵게 들어간 회사이기도 했고, 그 당시만 해도 길게 육아휴직하는 것을 업계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였죠. 고민하는 저에게 남편이 말하더군요. 여보, 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그런데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당신이 우리 아기들 곁에서 엄마 노릇 해준다면 난 솔직히 그게 더 좋아. 그렇다고 당신 커리어 억지로 꺾을 생각이라는 건 아니고, 뭐가 됐든 당신이 선택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나도 도울게. 전 고민을 하다가 무기한 휴직을 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길을 택했죠. 최대한도의 휴직을 끌어다 써서 쌍둥이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 결국 퇴사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도 제 선택에 큰 후회는 없답니다. 제가 엄마라는 역할이 적성에 맞아서인진 모르지만 쌍둥이 육아를 하면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즈음에는 은행권의 작은 자리로 복귀할 수도 있었습니다. 경로담절의 기간이 커서 원래 하던 일보다 보수도 작고 어찌 보면 볼품없는 직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열심히 다녔죠. 그렇게 저는 워킹맘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고등학교까지 보냈고 아이들이 대학에 갈 무렵에는 저도 회사를 퇴직해서 평범한 가정주부 생활을 했습니다. 워킹맘이긴 했지만 반백년 거짓 넘어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아이들을 빼면 뭐 남는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만큼 아들과 딸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저에게 말 못할 아픔 하나가 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제 아들과 딸, 아들아이가 1분 일찍 태어나서 그 애가 오빠이고 딸아이가 여동생이었죠. 살아생전 딸아이는 1분 차이 가지고 내가 여동생이어야 한다는 게 억울하다고 귀여운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제 딸아이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어느 날 멀쩡하게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들어와서는 그 길로 현관문 앞에서 풀썩 쓰러졌습니다. 정신없이 119를 불렀고 응급실에 실려갔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딸아이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사인은 급성 뇌출혈. 원인도 알 수 없고 왜 갑자기 그때 딸아이가 그런 병에 걸렸는지 지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고 충격입니다. 딸아이는 마치 자신이 그렇게 일찍 명을 달리할 것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고등학교 때 사후 장기 기증 서약을 했더랍니다. 무슨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장기 기증에 관해 알게 됐다며 가족들을 모두 설득해서 그때 딸아이의 권유로 식구들 모두 장기 기증 서약을 했었죠. 그렇게 저희 예쁜 딸아이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건강한 장기들을 아픈 환자들에게 기증해주고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슬픔은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의 딸아이의 흔적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선인장, 화분, 즐겨 타던 실내 자전거, 낮잠 자기 좋아했던 흔들의자.
딸아이가 우리 곁을 떠난 지 3년이 넘어가지만 딸아이의 방도 그대로 두었답니다. 떠난 사람의 흔적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방을 치우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딸이 결혼을 했거나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희 식구들이 딸아이가 쓰던 흔적들을 한순간에 치워버리면 저 세상에서 딸아이가 얼마나 서운할까. 자신을 벌써 잊어버린 줄 알고 속상해할 딸아이 얼굴이 선연해서 저는 차마 아직도 딸아이 방의 흔적들을 치우지 못하고 고스란히 두고 있었답니다. 그 애가 쓰던 침대, 책상, 옷장, 손때 묻은 소지품들. 처음엔 처연하게 그런 것들을 바라봤다면 이젠 담담하게 웃으면서 딸아이 방도 청소하고 가끔 딸아이가 그리울 땐 그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도 누워보고 그래요. 처음엔 딸아이의 흔적에 너무 집착한다면서 저를 걱정하던 남편과 아들도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딸아이를 잃은 상처와 그리움을 다스리는 저만의 방식이라고 남편과 아들도 받아들인 듯합니다. 전 아직도 밤에 잠들기 전에는 딸아이 방에 들러서 한참 마음속으로 딸아이와 함께 얘기를 합니다. 선이야, 엄마가 오늘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는데 그 잘난 척하는 엄마 동창 희숙이가 또 지 아들 자랑을 엄청 늘어놓더라. 선이에 비하면 딱히 자랑할 건덕지도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냥 앞에서는 맞장구 쳐줬어. 엄마 잘했지? 오는 길에 그 동네에서 고로케를 사 먹었는데 또 네가 생각났어. 네가 야채 고로케 참 좋아했잖아. 엄마는 오늘 하루도 아주 잘 보내고 이제 자려고. 너도 잘 자렴. 내일 또 엄마랑 얘기하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들려오는 대꾸는 물론 없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딸아이 방에서 생전 딸아이와 대화하던 것처럼 제 속내 얘기를 풀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속으로 말할 때도 있고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말로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딸이 그렇게 떠나고 도무지 풀 수 없던 상실감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이런 거라면 좀 설명이 될까요? 그날도 저는 좀 밤늦게 집안 청소를 마치고 딸아이 방에서 예전 앨범들을 뒤척이다 밤 10시 조금 안 되어서 딸아이 침대에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 전에 캔맥주를 2캔 정도 마신 탓인지 새벽에 요일을 느꼈고 부스럭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딸아이 방문을 열고 화장실로 가려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리더군요. 아들은 친구들과 여행을 갔고 남편은 그때 해외 출장이라 집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기척이 들려올 리가 절대로 없는데 거실에서 나는 분명한 인기척에 저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죠. 방문을 열려다 말고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딸아이 방의 탁상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가 거진 다 되어가는 시간이더군요. 문 손잡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경찰에 신고하나? 문을 잠궈도 그 소리에 밖에 누군가가 방 안으로 쳐들어올 것 같고 그렇다고 신고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뭔 일을 당할 것만 같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군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그 복면을 쓴 강도에게 거실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기다시피 거실로 도망갔고 복면을 쓴 강도는 말없이 그런 저의 뒤를 쫓아오는 겁니다. 거실 소파 쪽으로 가서 저는 흐느끼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너무 겁에 질리니까 살려달라거나 신고 안 할 테니 해치지만 말아달라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검은 복면을 쓴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무섭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노파심에 겁이 나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평소에 제가 좀 겁이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강도는 우리 집에 뭐 훔쳐갈 만한 것이 없나 하는 제스처로 거실을 한번 쭉 훑어보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거실 가운데에 걸려있는 가족사진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거실불이 꺼져 있고 새벽이라 어두컴컴했는데 가족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던 강도가 갑자기 거실에 전등불을 켜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어 강도가 하는 양을 벌벌 떨며 지켜보기만 했죠. 환하게 거실등을 켠 강도가 가족 사진을 한참 뚫어지게 보더니 갑자기 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경찰서에 전화하세요. 저 자수합니다. 저는 도저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 눈만 끔뻑거렸어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저에게 강도는 아무 말 안 하더니 본인이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는 겁니다. 강도가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저 스스로 강도가 들었다고 신고하는 기이한 광경을 저는 목격하고 있었죠. 저는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집 안으로 들이닥친 경찰과 그 강도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할 새도 없이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그 강도는 복면을 벗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앳된 얼굴에 저는 일단 좀 놀랐습니다. 20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잘해봐야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으로 보이는 학생이 분명했어요. 나이도 어린 남자애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경찰들은 저에게 다친 곳이 없느냐고 물어봤고 저는 딱히 다친 곳도 없고 훔쳐간 물건도 없고 경찰에 신고를 스스로 한 것도 저 어린 남학생이 스스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도 모르고 정말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이지 너무 죄송합니다. 어린 강도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서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그 어린 강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복면을 벗은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어디선가 한번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가물거리는 기억의 실마리를 더듬어도 쉽게 기억은 나지 않고 답답한 찰나 경찰 조서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경찰 조서가 시작되고 듣게 된 그 어린 강도의 사연은 경찰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눈물바다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어린 강도, 그러니까 그 남학생은 3년 전 제 딸이 뇌출혈로 하늘나라로 떠났을 때 장기기증을 해준 수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면을 벗은 얼굴을 보고 제가 낯이 좀 익었던 겁니다. 그 남학생은 어려서부터 아빠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남학생의 엄마는 남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난한 살림도 아니었는데 몇 년 전 남학생의 아빠가 심장병에 걸렸고 아빠가 실직이 된 데다가 막대한 병원비로 그때부터 가세가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땐 할아버지라도 정정하셔서 어떻게든 살림이 꾸려가졌는데 남학생의 아빠는 저희 딸의 심장을 이식받고 건강을 기적적으로 회복했다고 합니다. 해서 투병하기 전에 택시 운전을 하던 남학생의 아빠는 다시 일도 시작하고 한동안 문제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몸을 회복하고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학생의 아빠는 불행히도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답니다. 그동안 투병하느라 집안 경제가 말이 아니었고 일을 빨리 메꾼다고 서둘러 일을 다시 시작한 거였는데 택시 일을 재개한 지 얼마 안 돼 큰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하반신이 마비되어 운전하지 못하는 몸이 되고 만 겁니다. 설상가상 남학생의 할아버지까지 폐암 선고를 받게 되면서 남학생은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소년 가장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또 폐암이라는 것이 예후도 안 좋지만 약값이 보험 처리도 안 되는 바람에 약을 복용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고 하네요. 1년으로 따지면 거의 7천만 원 상당한 금액이 드는데 남학생의 가정 형편에 택도 없이 큰 금액인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피를 토하며 기침을 하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한 번이라도 약을 복용하게 하고픈 남학생이었죠. 남학생, 그러니까 경수는 어떻게든 할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야간 경비 일을 하다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우발적인 범행의 타깃이 우연찮게 저희 집이었던 거고요. 아주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비싸서 한 번도 할아버지가 약을 드시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는데 손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어요. 범죄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매일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넋놓고 기다리느니 제가 차라리 나쁜 일을 해서라도 할아버지 고통을 덜어드리고 하루라도 더 살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아주머님 집 거실에서 가족 사진을 보게 됐고 사진 속의 따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건강한 심장을 기증해 주셔서 그 덕으로 저희 아빠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저는 그 은혜를 아직 하나도 못 갚았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은인의 집에 도둑으로 들어와 강도짓을 벌이려고 하고 있더군요. 순간 망치로 얻어맞은 듯 제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더니 제가 그런 무자비한 파렴치한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제가 정말 이제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경수는 요사이 아빠와 할아버지를 먹여 살리고 병원비를 마련한다고 하루에 3개가 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우유 배달과 택배일, 그리고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까지. 그럼에도 공부 욕심이 커서 틈틈이 문제집도 보고 책도 보는데 그렇게 짬을 내어 공부를 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다는 경수 말을 듣고 있자니 참 안쓰럽고 울컥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경찰 조서를 받으며 그간의 이야기를 풀어내던 경수는 이야기 끝에 갑자기 코피를 쏟았습니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일하랴, 할아버지 케어하랴, 공부하랴. 고등학교 다녀야 할 어린 학생이 그런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고생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가는 게 사실이었을 겁니다. 저는 경찰관님께 조서는 이만해도 좋으니 경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경찰관님도 알겠다면서 24시 배달을 하는 국밥집에 전화를 해서 설렁탕 한 그릇을 배달시켜 주더군요. 그 설렁탕을 정말 아무 말도 없이 허겁지겁 삼키듯 먹는 경수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 휠체어를 탄 경수 아버지가 경찰서에 보호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선처를 부탁한다면서 경수가 일하는 야간 경비 업체의 사장님도 오셨는데 경찰관님, 그리고 아주머님, 이 학생이 저지른 일은 아주 위험하고 나쁜 일입니다만 이 학생의 평소 성품이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니 제발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도 아주 성실하고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아주 착실한 학생이에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 순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린 학생의 미래를 생각해서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사모님, 정말로 면목이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모자란 아빠여서 우리 경수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실 저희 아버지 약값이 요즘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도 너무 고민이 깊었는데 제 몸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돈도 못 벌고 그런 짐을 어린 경수에게 지게 하는 것이 아닌데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들다 보니까 할아버지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렇게 우발적으로 들어간 집이 사모님 집이었다니. 저도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송구해서 뭐라고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따님 목숨값으로 저는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
제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 놀라게 해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제가 받을 테니 제발 못난 아비든 죄밖에 없는 저의 어린 아들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휠체어를 탄 채 그렇게 저에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는 경수 아버지를 보자 저도 참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만히 상황을 생각해보니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저 경수라는 남학생의 집에 일어난 불운. 그것이 잘못이지. 누구 하나 진짜 잘못을 한 사람은 없는 상황이더군요. 경수 아버지, 그만 용서를 비세요. 경수나 경수 아버님이나 딱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저에게 사죄하실 일은 아니에요. 경수 같은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그런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처벌할 의사가 없고 선처해 드릴 거니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이제 진정하세요. 경수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니까 앞으로 어떻게든 잘 헤쳐나갈 겁니다. 자, 그만 우시고 진정하세요. 저도 이제 놀란 것도 다 진정이 되었고 괜찮습니다. 경수와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세요. 저는 그렇게 경찰서에서 조서를 마무리하고 경수와 그 아버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집에서 딸아이 방에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참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딸아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고 그래도 딸아이의 장기를 기증받아 소중한 목숨들이 그 생을 부지했다. 우리 딸의 갑작스런 죽음이 의미 없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증자와 어린아들이 또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니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저 세상 사람은 저 세상 사람대로 헤아리기 힘든 삶과 죽음의 무게가 있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 같더군요. 산다는 게 목숨값 부지하고 산다는 게 왜 이다지도 고단하고 힘이 든가, 팍팍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어른은 그래도 살아온 연륜이라도 있고 버텨온 시간들의 근육이라도 있어서 어찌어찌 버티지만 경수 같은 어린 학생이 버텨내기에 삶의 무게란 것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 보이더군요. 저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을 밤새 하다가 그날 밤 하나의 중요한 결단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3일 후 해외 출장에서 남편이 돌아왔고 저는 뜻한 바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긴히 좀 의논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 뭔가 선전포고하기 직전의 표정 딱 그건데?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출장 가 있는 동안 집에 강도가 들어섰어. 뭐?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다친 데는 없어?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퇴평한 얼굴로 그런 말을 해? 무슨 감기 걸렸다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왜 이렇게 겁이 없어? 남편이 나한테 당장 그런 얘기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걱정됐던 나머지 저에게 꾸짖듯이 막 화를 내더군요. 저는 남편을 진정시킨 후 그간 있었던 며칠간의 사건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일과 그 어린 강도의 정체 등 남편은 모든 내막을 듣고 많이 놀라고 또 속상해 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 선희 사망보험금 말이야. 우리 그 돈 어떻게 해야 할지 그동안 의논 많이 했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아직도 결론 못 내리고 있던 돈. 그 생명보험금 경수 할아버지 병원비 하라고 도와주는 거 어떨까? 제가 망설이다 한 말에 남편은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딸 목숨값으로 나온 돈이라고 사실 딸이 저 세상으로 떠나며 나온 보험금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아직도 이 돈을 어떻게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 그저 통장에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을 보니
딸 목숨값을 그렇게 쓰는 것에 별로 찬성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려는 찰나 남편이 저를 꼭 끌어안으며 펑펑 눈물을 쏟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우리 선이가 지금 세상에 없지만 당신 선택으로 우리 딸 선이가 세상에 다시 2번 태어나는 의미가 있는 것 같네. 한 번은 선이의 장기 기증으로, 또 한 번은 당신의 의미 있는 기부로 말이야. 그렇게 해서라도 또 그 아이의 가족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일 것 같네. 전생의 빚이라는 게 있다면 그걸 갚는 의미일 테니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선이 목숨값이 또 한 번 의미 있게 새로 쓰이는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건 우리 선이가 저 세상에서도 좋다고 칭찬할 선택인 것 같아. 당신 내 와이프지만 참 멋지다. 참 멋진 여인네야. 그렇게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이제 거의 3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딱히 금슬이 대단히 좋은 부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부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놓고 제 칭찬을 하거나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살가운 성격의 남편이 아닌데 이런 소리를 하다니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울컥하는 것이 사실이었죠. 남편의 응원을 듣고 보니 저는 제 선택에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바로 다음 날 경수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경수의 거처와 연락처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경수는 그날도 택배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택배업체 사장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경수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날도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인지 경수는 제가 사주는 돼지갈비를 아주 맛있게 먹더군요. 경수야, 천천히 먹어라. 그렇게 허겁지겁 먹다가 체하겠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제가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처지라 후딱 먹고 들어가 봐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그만. 예의도 모르고 제가 너무 급하게 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뜻에서 한 소리가 아니라 고기 먹는데 그렇게 빨리 먹다가 체할까 봐 걱정돼서 그랬어. 그리고 사장님께는 아주머니가 잘 말씀드려 놓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참, 오늘 제게 꼭 하고 싶다는 말씀이 뭐세요? 다름이 아니라 듣자 하니 네 할아버지 약값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면서? 보험 처리가 안 돼서 통증이 심하신데도 약도 없이 힘들게 참으면서 투병하신다는 소리를 들어서 아줌마가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 찾아왔어. 아니에요, 아주머니. 꿈에라도 설령 그런 말씀은 마세요. 안 그래도 아주머니 댁에 받은 은혜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런 패까지 끼칠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나한테 패가 되는 일 같았다면 너를 이렇게 직접 찾아오지도 않았어. 내 딸 선이, 너도 그의 이름은 알고 있지? 그럼요. 누나 이름이 박선이. 그 3글자 이름은 제가 죽을 때까지 이 가슴속에 박아놓을 이름인걸요. 저희 아빠를 살려주신 은인의 이름인데 제가 어떻게 그 이름을 잊을 수 있겠어요. 선이가 그렇게 황망하게 떠나면서 꽤 거금의 보험금을 남기게 되었단다. 그 돈을 우리 가족들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어. 가족 중 그 누구도 그 아이의 목숨값으로 나온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 쓰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지. 그런데 우연히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나고 네 상황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고는 가족 전체가 회의를 했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단다. 어렵게 사는 너희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이야. 급한 생활비로도 쓰고 또 할아버지 약값이 시급하니 어서 이 돈을 받고 할아버지 완쾌하시도록 하렴. 경수는 돈봉투를 건네는 저의 손을 몇 번이나 만류하다가 네가 그렇게 부담된다면
일단 아줌마가 이 돈을 꿔주는 것으로 생각하렴. 대신에 이 돈을 나에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공부를 마치고 돈도 잘 벌게 되었을 때 너처럼 어려운 누군가에게 딱 이만큼의 금액을 돌려주면 돼. 그러면 아줌마한테 진 빚을 갚는 셈이 되는 거야. 알겠니? 제 말을 들은 경수는 저의 진심이 전달이 되었던 건지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 한참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우는 경수를 달래고 식사를 마저하게 한 뒤 경수는 그 아이의 일터로 저는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달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경수가 저희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하고 좀 궁금한 반, 반가운 반으로 그 아이를 맞았죠. 과일과 음료를 내와서 그 아이 앞에 내어주는데 경수가 문득 제 앞에 돈봉투를 내미는 겁니다. 경수야, 이게 무슨 돈봉투야? 너 설마... 저번에 저에게 주신 돈 굳이 제가 쓰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되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보름 전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큰 돈이 약값으로 들어갈 일은 이제 없어졌어요. 아빠와도 상의해봤는데 이 돈은 이제 아주머니께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아줌마한테도 연락을 했어야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장례식은 무사히 잘 치렀니? 네, 아버지도 계시고 친척분들도 도와주셔서 무사히 잘 보내드렸어요. 경수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 돈을 다시 가져온 네 마음은 아주 가상하다. 네 아버지도 아마 내가 이 돈을 너에게 처음 주며 한 말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셨을 거야. 그렇지만 이 돈을 아줌마가 다시 받을 생각은 없구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일이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이 돈은 네가 다시 가져가서 생활하고 네가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장학금으로서. 듣자 하니 경수 너는 공부도 제법 잘했고 공부 욕심도 많은 것 같던데 공부는 특히 때를 놓치면 다시 따라잡기가 버겁고 힘이 든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니까 지금 네가 하는 택배니 야간 경비니 그런 일은 좀 관두고 공부에 매진해서 네가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게 어떻겠니? 우리가 너에게 준 그 돈이 그런 식으로 너에게 보탬이 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선 충분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구나. 경수는 몇 번째 의사를 거절하다가 뭔가를 깊게 생각하더니 그러겠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고개를 꾸벅 숙이더군요. 그렇게 그냥 가려는 그 아이를 잡아 세우곤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들을 꺼내서 몇 가지 싸주었습니다. 장조림하고 멸치볶음이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반찬이니까 입맛 없을 때 밥만 해서 아버지랑 같이 먹으렴.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께 늘 감사합니다란 말 외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게 참 속상합니다. 다음번엔 감사합니다란 말 말고 다른 드린 말씀이 있을 때 꼭 찾아뵐게요. 그래, 다음번에 만날 때는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아줌마 보러 와. 네가 날 다시 찾아오는 날은 아줌마도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경수와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양손에 반찬꾸러미를 들고 집으로 총총히 사라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이 한동안 제 뇌리 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더군요. 어린 나이에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은데도 늘 씩씩하고 강단 있게 헤쳐나가고 버텨나가려는 그 아이의 의지가 참 대견스럽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수와 마지막 만남 이후 한 1년쯤 흘렀을까요? 딸아이 사주기 제사를 지내면서 저희 가족은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아들아이는 군대를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 원래 살던 집을 매매로 내놓고 다른 집으로 옮기게 된 거였죠. 그렇게 이사를 하면서
저는 딸아이의 모든 흔적들과 정리를 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딸이 제 곁을 떠나고서도 저는 딸아이 방을 그대로 두고 딸아이의 유품들도 모두 그대로 두었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뒤늦은 유품 정리를 하게 된 거였죠. 당신 이제 우리 선이를 좀 보내줄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네. 솔직히 그간 당신이 틈날 때마다 선이 방에 와서 선이 생각하는 거 보면 이해가 가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선이를 놓아 보내줄 여유가 생겨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 우리 딸 선이는 내가 어디가 살더라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야. 선이 방을 그대로 두고 침대니 옷장이니 그런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이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게다가 선이는 떠나면서 자기 방식대로 본인의 흔적을 의미 깊게 뿌려놓고 떠난 아이이고 선이 보험금도 값진 곳에 썼고 그런 정리들을 하면서 내가 더 마음 정리를 하게 된 것 같아. 유품들 정리한다고 선이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알아. 살아생전 그 아이의 흔적들을 정리한다고 해서 저 세상에서 우리 선이가 섭섭해할 것도 아니란 걸. 그런 말을 하면서 딸아이의 유품들을 박스에 넣었는데 결국 저는 눈물을 또 한 바가지나 쏟고 말았네요. 그렇게 철없이 흐느끼는 저를 따뜻하게 껴안아주는 남편이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아들도 이제는 곁에 없는 여동생의 방에 들어와 여동생의 유품 정리를 말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의 가족들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무치게 저희 딸아이 선이를 그리워하고 마음속에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다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이사를 하고 딸아이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새로 정리가 된 집에서 오랜만에 좀 한가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던 날에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문득 초인종이 울렸고 나가보니 어엿한 청년의 모습이 된 경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경수 아니니? 못 본 사이에 완전 총각이 다 되었네. 어서 들어와. 너무 반갑다. 저는 그렇게 반가운 마음에 경수를 환대했고 그 아이는 좀 쑥스럽게 웃으며 한 손에 들고 온 과일 바구니를 내밀더군요. 저는 학생이 돈도 없을 텐데 뭐 이런 걸 다 사왔냐고 예의상의 타박을 하면서 기분 좋게 그 과일 바구니를 받아들었죠. 집에 들어와 다과를 들며 담소를 나누던 끝에 경수가 말하더군요. 아주머니, 사실 오늘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나한테 할 말이 있어? 그래,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자. 아주머니, 저 이번 대학 입시에서 결과가 좋았어요. 땡땡대학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해서 4년 면제로 대학을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입시에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할아버지 약값에 쓰라고 제게 주신 돈을 돌려드리러 왔을 때 아주머니께서 그 돈으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신 말씀에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사무치게 감사해서 이 악물고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게 됐고 너무 감사드린단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이 글썽한 경수였습니다. 그 아이의 좋은 소식을 들으니 저도 덩달아 아주 마음이 기쁘고 울컥해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딸아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장기 기증을 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실감조차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딸아이가 세상에 없다는 상실감에 다른 여력을 살필 여력조차 하나도 없었죠. 장기 기증 절차가 끝나고 나서 경수의 할아버지와 경수가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 저희 남편과 아들은 그 두 사람을 만나 얘기도 나누고 했지만 저는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 방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제 곁에 없는 제 딸아이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자식을 잃은 어미의 입장에서는 그저 사무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가 세상을 떠나며 의미 깊은 일을 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심정적으로는 마냥 뿌듯하고 행복할 수 없는 기분. 그런 복잡한 심정을 뭐라 설명해야 할까요? 나의 상실감과 슬픔에 함몰되어 어떤 그런 대의 같은 것도 돌아볼 여유가 하나 없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겠죠. 저는 대인배도 아니고 인류애적 사랑이 거창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엄마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거짓말 같은 우연으로 경수가 우리 집에 도둑으로 들어오고 그 아이가 제 발로 잘못했다면서 석고대죄를 하고 우리 딸의 장기기증으로 새로운 목숨을 얻은 가정의 사연을 알게 되면서 어찌 보면 저는 딸을 잃은 저만의 슬픔 속에서 조금씩 빠져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딸의 목숨값으로 평생을 부여받고 살아난 아빠와 그 아들. 그런데 또 그 아들에게 부과된 녹록치 않은 삶의 무게. 상실이 있는 사람이건 아직 상실을 겪지 않은 사람이건 살아가는 일의 무게가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면서 그냥 조금 어른스럽게 제 슬픔과 아픔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딸이 떠난 빈자리는 제게 여전히 생생한 아픔의 생채기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떠나면 무덤에 묻고 자식이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는 옛말을 저는 어느 때보다도 절감하고 있으니까요. 생전 딸아이는 저와 목욕탕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젊은 아이답지 않게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시원한 냉탕에 몸을 담그고 엄마와 서로 등을 밀어주며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던 정많은 딸아이였죠. 저와는 평소에 죽이 잘 맞고 성격도 잘 맞아서 둘이서 여행도 많이 다녔답니다. 엄마, 집안 남자들 다 빼놓고 엄마랑 둘이 놀러 오니까 너무 좋다. 손 많이 가는 성 가신 사람들 없이 딱 엄마랑 둘이 다니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엄마, 우리 앞으로도 여행은 엄마랑 나 둘만 다니자? 그렇게 우스갯소리하며 저와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던 딸아이였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기 전 딸아이와 저는 둘이 떠나는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비행기표와 숙소까지 모두 정해놓고 그런 일이 생겨서 저는 딸아이 사후에 그 모든 과정들을 취소해야 했죠. 딸아이와 설레이며 여행을 계획하던 때의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나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던지 지금도 혼자 가끔 동네 목욕탕을 가면 딸과 같이 목욕을 온 모녀지간이 많이 보이죠. 그럴 때마다 참 부럽고 사무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선이도 저렇게 목욕 오는 것을 좋아했는데 목욕 끝나고 마시는 바나나 우유를 어린애처럼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렇게 아무리 그리워도 딸아이 얼굴을 볼 수는 없죠. 가끔 사무치게 그리운 날 밤에 꿈에 나타나는 딸아이의 얼굴을 잠깐 볼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그런 그리움에 사무치는 저의 마음에 한 조각 위로가 되는 사실은 딸아이의 죽음이 허망하지만은 않고 그나름 너무나 값진 의미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바로 경수라는 아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생전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현명한 서약을 해두었던 탓에 딸아이는 우선 경수 아버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너무 이르게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보험금은 경수라는 아이가 자립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데 쓰여서 경수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을 했고 최근엔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왔습니다. 연봉도 높고 안정적이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워너비회사라는 그런 대기업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다고 취업 후에 저희 집을 또 방문한 경수였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저희 집에 찾아온 경수는 양손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왔더군요. 한우 세트며 화장품 선물 세트, 그리고 각종 영양제 따위를 한아름 사들고 온 경수였습니다. 저는
경수의 그런 선물들을 마다하지 않고 고맙게 받았답니다. 경수야, 고맙다. 네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아줌마가 마음이 참 뿌듯했는데 이렇게 대기업에 취직해서 아줌마 선물까지 잔뜩 사오고 성공한 자식이 한 명 더 생긴 기분이야. 제가 예전에 감사하다는 말씀 말고 다른 드릴 말씀이 있을 때 찾아뵙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드릴 말씀이 생긴 지금도 여전히 아주머니께 드릴 말씀은 감사하다는 말뿐이네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아저씨. 경수는 그렇게 저희 남편에게도 꾸벅 인사를 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경수는 취직을 하고 자리를 잘 잡아가면서 직장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제법 빨리 하는 모양이더군요. 번듯한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아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저도 남편도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죠. 경수는 그 후로도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저희 집을 찾아옵니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양손 가득 선물꾸러미를 들고 오던 그날처럼 어버이날에는 꼭 양손 가득 선물꾸러미를 잔뜩 든 채 저희 집을 방문하죠. 경수야, 그런 선물 공세는 취직했을 때 한 번이면 족하지. 자꾸 이러면 아줌마가 부담스러워서 안 돼. 앞으로 찾아오는 건 좋지만 빈손으로 와라. 알았지? 아줌마, 저도 아주머니한테 고맙다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부담돼도 그냥 받아주세요. 농담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수였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마움에 어떤 식으로든 갚고 싶어서 그 아이가 그런다는 것을요. 회사를 다니던 경수는 입사 3년쯤 되는 차에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부서에서 제일 일 잘하는 사원에게 내려주는 기회라는데 경수는 자신이 그런 사원으로 뽑힌 거라면서 파견 근무를 떠나기 전 저희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경수 너와는 참 여러 인연으로 얽혔는데 그래도 좋은 일로 해외로 떠나게 됐다니 너무 축하한다. 아빠 건강은 괜찮으시지? 최근에 도장하고 열쇠 만드는 가게를 오픈하셨는데 나름 성업 중이라 소일거리도 되고 벌이도 괜찮으셔서 잘 지내고 계세요. 시골서 혼자 사시는 고모가 저 없는 동안 저희 집에 올라와서 지내기로 하셔서 아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경수야. 해외에 나가서도 몸 건강히 일 잘하고 무사히 돌아와서 또 보자꾸나. 네, 아주머니.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경수는 그렇게 해외 파견 근무를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딸아이의 생일이 다가오던 때라 가족들과 딸아이의 납골당을 오랜만에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제가 도착해서 납골당 안에 딸아이가 생전 좋아하던 초콜릿을 넣어주려는 누군가 풍성하고 예쁜 꽃다발 하나를 놓아두고 갔더군요. 저희 가족들은 대번에 그 꽃다발을 놓고 간 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경수는 몇 번 저희 가족들과 딸아이의 납골당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풍성한 꽃다발을 사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출국하기 전에 경수가 딸아이를 찾아왔었다는 걸 저나 저희 가족들은 모두 미루어 짐작했죠. 오랜만에 찾은 납골당에서 저희 가족들은 딸아이에게 생일 축하한다. 그곳에서도 세상 구경 많이 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재미나게 지냈으면 한다. 우리는 잘 지내니 걱정 마라. 그런 말을 몇 마디 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시점이 되면 저나 저희 남편도 모두 딸아이 곁으로 갈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왔을 때 부디 딸아이로부터 반가운 인사 한마디를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타박이나 왜 그랬어? 그런 말 말고 엄마 정말 잘했어. 엄마가 그래줘서 고마웠어. 먼 훗날 딸아이를 만났을 때 저는 정말이지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는 날까지 제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저와 남편 아들, 남아있는 가족들이
남은 시간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 딸아이의 속마음일 거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리운 일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일상을 산다는 것이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일의 축복으로 그 축복의 무게를 단단하게 견뎌내야 하는 것이 또 인생인 것 같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